이번 사연은 뭘 해드려도 싫어하기만 하던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줬더니 서운하다 하길래 사이다 발언으로 대꾸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시댁에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 욕먹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것이라면 못하고 욕먹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친정에서는 귀한 딸인데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서 흉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놓고 시비를 거는 것도 이제는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 의지를 보여줬네요. 예의에 어긋나는 말투나 행동도 하지 않고 자극적인 말도 안 했지만 웃으면서 할 말 다 했더니 시원하네요. 시댁은 재산도 없고 그냥저냥 살아요. 친정은 연금 받는 것도 있고 월세를 받는 것도 있어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해서 양가에 공평하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경제력이 덜한 시댁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고 지방에 있는 지인들 집에 놀러도 다니시는데 시부모님은 돈에 쩔쩔매고 사시니 아무래도 시댁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잘해봤자 떨어질 콩고물도 없지만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봄에 결혼하고 여름에 접어들어 마침 복날이 주말이라 점심때 삼계탕이라도 사드리려고 어머니 점심 맛난 거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했더니 여자들끼리 나가서 뭘 먹냐 이러셨습니다. 신랑과 아버님이 그날 출근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거절을 하시니 친정에 전화해서 저희 엄마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삼계탕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점심 사준다고 했냐고 묻더니 어디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친정 부모님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말했더니 신우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시댁은 모른 채 하고 친정만 챙기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친정만 챙기지 말고 시댁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도 약간 언짢은 듯이 말을 꺼내는데 상황 설명 다 해서 신랑은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 한마디에 제가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 뒤로 저희가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셨지만 억지로 나오시는 듯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사니 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서 시댁에 들렀다 오곤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눈치라고는 전혀 없는 신우가 저에게 하는 소리, 엄마가 먹지도 않는 과일은 왜 자꾸 사오니? 그 말 듣고 제가 과일 사다 드리면 남김없이 다 드시던데요? 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제가 사다 드린 과일 맛있게 드시는지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드셔놓고 신우에게는 며느리가 안 먹는 과일만 사온다고 했나 봐요. 시부모님이 영양제를 잘 드셔서 가끔씩 사다 드렸습니다. 제가 사다 드리는 영양제를 보고 이건 뭐가 덜 들어있다, 이건 뭐가 아니다 등의 볼멘 소리를 듣고도 더 신경 써서 사다 드린 제가 잘못이겠죠. 반찬도 해다 드리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셔서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저는 1년 반이나 했네요. 성심으로 뭔가 챙겨드려도 반응이 이런 식이니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투덜대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그걸 저 기분 나쁘라고 전하는 신우 때문에 서운함이 극에 달했지만 싫다는 것을 억지로 안겨드린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참고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한 적도 없고 시댁에 뭘 해가거나 사다 드리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지도 않는 과일 사다 드리고 전화 받기 귀찮은데 자꾸 전화를 드리는 것도 오히려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편하자고
하던 것들 안 하기 시작한 것인데 몇 달 지나니 이번엔 제가 하던 것을 안 한다고 서운하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영양제가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다 드리는 것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길래 겁나서 못 사다 드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에 해다 준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묵은지 넣었다고 맛이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묵은지를 넣지 않고는 맛을 낼 줄을 몰라서 못 해다 드린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신우를 만났는데 요새는 왜 과일이나 반찬을 안 해오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다 드리는 것을 싫은데 억지로 드시는 것 같아서 안 해다 드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 말에 신우의 황당한 발언. 그래도 해다 드려야지. 정말 어이없어서 안 드시는 과일 사다 드렸다고 한 소리 듣고 반찬거리 해가면 어린아이 반찬 투정하듯이 짜다 싱겁다 하시는데 못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하는 말을 그렇게 고깝게 들으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하며 말하는 신우 때문에 2차 멘붕이 왔네요. 기분 나빠서 안 해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셔서 안 해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는데도 신우는 안 들려요를 시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뭐라 하는지 유심히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네요. 그래서 신우에게 친정에는 이것저것 해다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뭘 해다 드리거나 사다 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하셔서 신나게 해다 드린다고 했어요. 누가 뭘 해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고맙다고 하면서 받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는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의를 떠나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더니 신우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하더군요.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 게다가 시어머니는 형님 시켜서 제가 해다 드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전하게 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은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며느리라서 음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 불편하셔서 뒷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은 딸이라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테니 형님이 하면 되겠다고 했어요. 나도 친정을 챙기고 있으니 형님도 친정을 챙기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게 받아주면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불평만 하시니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챙겨드릴 마음 없으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제가 시댁 열심히 챙겼는데 안 좋아하기만 하셨으니 그만큼 했으면 된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나가 부모님께 세세하게 물어봐가면서 챙겨드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 드리는 것도 많이 귀찮아 하셨는데 이젠 안부 전화 안 드릴게요. 제가 친정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어머니를 많이 귀찮게 해드렸나 봐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인데 우리 집 분위기만 생각하고 그동안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과일을 사다 드린 것이 몇 번인데요. 매번 제철 과일로 사다 드렸는데 사다 드리는 것마다 안 드시는 과일이라고 하시니 과일 자체를 안 드시는 분이거나 그냥 제가 싫거나 둘 중 하나겠죠.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멍청하게 2년 가까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해갔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해온 것이 있으니 이제 딱 끊어버려도 시댁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진짜로 제가 해다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랬으면 시어머니가 신우를 시켜서 요즘에는 왜 안 해오냐는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신랑과도 충분히 얘기했고 신랑도 그러길래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뭘 자꾸 하냐고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유 없이 제가 싫은 것이고 제가 해다 주는 것은 좋긴 한데 너 따위에게 고맙다는 말까지는 하기 싫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마음도 멀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때나 보게 되는 사이가 되겠죠.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댁에 굳게 닫힌 마음 제가 억지로 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시댁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네요. 본인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쓰니님은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제사를 가져가라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쏟아내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마흔이 된 아줌마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 둘 있고 맞벌이 중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기로는 내가 마흔이 되는 날은 영원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마흔이 되었네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에게 좋을 때라고 하시겠죠? 얼마 전에 가기 싫은 시댁에 갔다가 제사 문제로 시댁과 크게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저희 집에서 편도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신랑이 고향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아이들은 집에 두고 신랑과 둘이 다녀왔어요. 볼일 보고 시댁이 바로 옆인데 안 들리고 돌아오기가 뭐해서 시댁에 들렀다가 사단이 났네요. 시어머니가 어깨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병문안을 못 간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댁 근처 정육점을 들러 사골을 끓일 것을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청소기를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만 오랜 시간을 앉아 있어서 저도 좀 힘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청소기 돌렸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골은 나중에 해서 드시라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좀 도와주기는 했어요. 좀 있으니 신우 가족이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국 끓이고 불고기 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는 또 제 몫이더군요. 밥 다 먹고 신우는 통화 중이고 신랑은 오랜만에 매형을 만났다고 수다 삼매경이라 제가 그냥 설거지했어요. 항상 있는 일이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몸도 여기저기 안 좋으니 저에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고조부님은 안 지내도 되고 증조부님 두 분만 지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제사 음식을 사서 하던지 간단히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명절은 시댁에서 하고 제사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나 했어요. 그리고 증조부님 두 분만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부모님 제사는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것인지 아마도 1년에 제사 2번만 지내면 된다는 말씀으로 별것도 아니란 듯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당연히 4분 다 지내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5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친정에서도 비슷한 금액 지원받았고요. 결혼하고 만 9년 동안 할도리 다 하고 살아왔어요. 신우가 셋인데 시댁은 제가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을 가지고 욕하고 난리치는 집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시댁에 안 있고 왜 친정에 있는지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5년 넘게 명절마다 신우들과 그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마음의 병만 들었습니다. 6년 차부터는 명절 당일 차례 지내고 온갖 비난 받으면서 바로 친정으로 가기는 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부모님께서 땅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나가지도 않는 시골 땅을 가지고 유세는 엄청 부리셨어요. 재작년에 참다 못해서 신우들 모두 있는 데서 요즘 세상은 아들, 딸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효도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벌어서 산 땅도 아니니 욕심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신우들은 제 말이 맞다고 맞장구는 그리 쳤으면서 제가 있으면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사실 제사는 힘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손님들 뒤치다꺼리가 힘들겠다고 말씀드리니 갈 사람도 없고 너희끼리 알아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성격상 쫓아오실 것이 분명한 분이세요. 신우는 옆에서 있다가 시간 되면 딸들도 제사에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께 펄쩍 뛰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연세 있으셔서 장거리 운전하기도 힘들 테니 제사 때 자기네가 모시고 갈 겸 해서 자기는 꼭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족만 간단히 제사 음식해서 제사 지내고 치우면 끝인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 말하는 것을 보니 저희 집에 제사 때 와서 다음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신우들 중에서 두 집만 와도 시부모님까지 하면 손님이 7, 8명은 될 텐데 직장을 다니는 저와 신랑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우들은 제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신우의 말을 듣고 제사 못 가져가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은데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신우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살아계신데 제사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억지 좀 부렸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이제 제사에 월차 내고 시댁에 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으니 형님들 도움받아서 제사 음식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 것도 없는데 그까짓 제사 못 가져가냐고 하시는데, 직장 다니느라 시간도 없지만 염치 없는 신우들이 제삿날 나타나서 제사 음식 먹으면서 본인들 모임 자리처럼 저희 집을 사용할 것이 뻔해서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있다 갈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들을 무슨 거짓대 취급하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평소에 형님들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보면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제사 비용 보탠 적도 없고, 제사 음식은 신나게 먹고 싸가지고 가는 딸들인데 지금까지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신우들을 위한 잔치였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신우들을 위한 잔치상을 차릴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정 안 좋으시고 형님들이 제사 음식 할 마음이 없으면 절에다 모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제사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나도 아들이 둘인데 제사 때문에 나중에 며느리들끼리 사이 안 좋아질까 걱정돼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시어머니, 형님의 대화를 중간부터 들으셨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나중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뭐였는지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딸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시어머니가 딸들은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남의 딸이라 하찮게 취급하신 탓이라고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신랑도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그동안 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하더니 당분간 여기 안 오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신랑도 피곤할 테니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떨려서 운전을 못 해주었습니다. 신랑 말대로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댁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려고 해요. 명절에 본인 시댁에는 가지도 않고 와서 신나게 먹고 놀던 둘째 신우의 밉살 맞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도 화가 납니다. 더 화를 내고 오지 못한 것을 분해하고 있는 제가 못된 것은 아니겠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댁과 다시 연락하는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하신 것 같네요. 이제 시댁은 마음속에서 버리시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생트집을 잡으며 날씬한 올케를 질투하던 신우를 사이다 발언으로 이성을 잃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며 신랑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시비만 걸던 신우를 거친 숨을 몰아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침과 점심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2인분 정도를 먹고 소화가 좀 되면 자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회식이나 약속이 있으면 정신줄 놓고 마음껏 먹었고요.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니 제가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잘 먹는데도 날씬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루 종일 먹은 것이 과자 몇 조각이랑 커피밖엔 없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는 앞에서 제가 많이 먹으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으로 생각하더군요. 제가 1일1식을 하게 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한 느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배부른 느낌이 저에게는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먹는 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녁을 먹고도 허기가 느껴지면 치킨, 족발 등 야식도 잘 먹습니다. 고기도 좋아하고 야채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전혀 배가 안 고프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떨 때는 회사에서 배가 고프기도 해요. 그럼 노란색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과자를 좀 먹거나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남들 먹는 만큼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아요. 식곤증과 부담감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신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어떻게 기선제압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4살 많고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아요. 25살에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랑과 함께 신혼부부를 만나곤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그때는 신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히 사귀던 때라서 신우에게 언니라고 불렀어요. 신우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랑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언니라 부르고 존댓말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1일1식을 하던 때가 아니라서 지금보다 5kg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갈 때였습니다. 신우가 뚱뚱한 편이라서 그때도 신우는 저보고 날씬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면서 너는 그렇게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찌냐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뭘 모를 때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1일1식을 하게 되고 더 날씬해지면서 신우는 저에게 젖살이 빠졌나 보다며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신우와 편하게 지내다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몇 번 생기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셋집 구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살림 장만했어요. 저희 엄마가 형제가 많아서 이모들과 외삼촌들이 가전제품을 사주셔서 엄밀히 따지면 저희 쪽에서 결혼에 든 비용이 더 컸어요. 그런데 신우는 혼수를 여자 쪽에서 하는 것인데 왜 오빠가 모은 돈을 혼수에 쓰냐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짜증은 좀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분들이라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갈 때 격식을 차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갈 때 빼고는 옷도 편하게 입고 시댁에 놀러 가서 시부모님과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신우를 시댁에서 마주치면 신우가 제 옷차림이나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냐? 왜 시아버지 될 분한테 반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 반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님이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낸다고 저희 시부모님과 제가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엄청 부러워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반말을 하면서 지내는 것에 불만인 사람은 신우밖에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잔치에서 처음 만난 친척분들도 시부모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며느리를 봤다고 저희 시부모님께 부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부모님과 친근하게 지내더라도 반말은 하면 안 되고 나는 자기 새언니인데 계속 나에게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새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 혼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신우는 못 들은 척을 하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시댁에 지방에 사시는 이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이 어렸을 때 바로 옆집에 사시던 이모님이라서 신랑과 정이 많은 이모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모님은 정말 신랑을 보자마자 얼굴을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시더군요. 이모부님도 저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
비서로 일한다던 그 처자지? 하셨는데 제가 예? 했더니 아닌가? 그럼 땡땡이네 과장님이 소개해줬다던 그 처자인가? 하더라고요. 신랑은 긴장해서 이모부 왜 그러세요? 했는데 저는 이모부님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농담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아직도 신랑을 아기 취급하는 정 많은 이모님과 장난기 많은 이모부님과 웃고 대화하며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대화 중에 이모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렇게 날씬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일일일씩 하는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니는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제가 무슨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여태껏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척을 했냐고 저를 혼내는데 제가 이게 혼날 일인가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 살이 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날씬해져서 젖살이 빠졌나 보다 했다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그래서 원래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지독하게 안 먹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독한 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더니 이모님은 굳이 삼시세끼 먹으면서 속 부대끼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우는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였어요. 신우는 자기가 하루 세끼 외에는 거의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더군요. 새끼를 꼬박 먹고 활동량이 적으면 살이 찌더라고 말했더니 네가 자기 먹는 양을 봤냐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봤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밥은 한 공기를 먹지만 반찬은 남들보다 몇 배를 먹더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더군요. 아가씨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그랬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이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 적게 먹으면 날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을 노려보더니 저에게 더 나이 먹어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젖살 조금 빠진 것을 가지고 잘난 척 하는데 조금 더 있어 보면 나이살이 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보면서 아가씨도 젖살은 확실히 빠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신랑과 이모부님은 입을 막고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곰이 숨 쉬는 줄 알았어요. 곰이 숨 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그날 시댁에서 밥 먹을 때 2공기 먹었어요. 점심 식사라서 평소에 먹던 시간도 아니었는데 밥맛이 참 좋더라고요. 신우에게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권하면서 신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반말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모부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에게 반말을 하라고 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잘 얻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도 기분 좋았지만 매번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못해 안달이던 신우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사실 더 기분 좋았어요. 나름 사이다라서 일신사에 글 보냅니다. 잘생긴 일신사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실 것이라 믿어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 가서 미모의 20대 여자분께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번 사연은 신혼집 근처로 이사와서 빌붙으려는 친정아빠를 참교육한 당찬 세댁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부분 기혼 선배님들이 글을 올리시던데 제가 글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의 고민을 들어줄 만한 연륜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살, 결혼 한 달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얘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장거리 연애 중이고요. 소개를 받았을 때 서로 첫눈에 반한 케이스인데요.
장거리 연애로 1년여간 사랑을 키워오다가 서로의 집안 사정상 결혼식은 1년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는 곧 할 예정이고요. 저희 집은 항상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아빠는 백수인 기간이 많았고 어쩌다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었죠. 엄마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50대 후반인데 관절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부잣집 딸로 자랐어요. 지금도 저희 외가는 부잣집이에요. 제가 듣기로 부모님 결혼하실 때 수도권 신도시에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신혼집을 사주셨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백수이면서 돈도 잘 쓰고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제가 어렸을 때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5살까지 살았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저와 동생은 친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2년 전쯤 멀리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명절 때나 보는 정도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 후에 작은 회사에 다니며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랑이가 구해놓은 집에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장만해서 합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랑이는 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예랑이가 한번 도움을 주면 계속 바랄 사람인 걸 딸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우리 동거 시작할 때 저에게 그냥 몸만 오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모아놓은 몇백만 원으로 집 가전들을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외삼촌들과 이모들이 한 가지씩 가전제품들을 해줘서 예랑이네 집 가전제품들을 거의 다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랑이의 집으로 들어가면 몇 년간 아이는 낳지 않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예정인데요. 사랑하는 예랑이와 한 달 뒤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빠는 지금도 백수이니 제가 예랑이 집으로 들어가면 실상 저희 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엄마 아빠도 그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고모에게 돈을 좀 덜 받고 팔고 할머니는 고모가 모시고 살고 엄마 아빠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예랑이만 믿고 가는 건데 엄마 아빠도 그쪽으로 와준다면 의지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말했더니 예랑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당분간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드리자는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너무 고마웠는데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저희 상황도 말씀드릴 겸 찾아뵈었는데 거기에서 막내 외삼촌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도 얘기하고 외삼촌과도 얘기하고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외삼촌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혹시 내가 부자인 외할아버지께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외삼촌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랑 예랑이는 진짜 바라는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상황을 보고 드리러 간 것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마당에 무슨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예랑이가 돕는다고 함께 나갔더니 외삼촌이 저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들어봤어요. 외삼촌이 얘기하시길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 있는 지역으로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외삼촌이 얘기하니 뭔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부모님이 제가 살 지역으로 오면 우리 엄마는 예랑이와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외삼촌의 매형인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고 집을 날려먹은 이후에 음주 사고, 빚 등을 외할아버지께 손 벌려서 갚았던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께 아빠가 우리가 살 만한 집이 없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대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말하길, 너한테는 아빠니까 매형에 대해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지금껏 일도 안 하고 누나 고생시키고 술 취해서 마누라나 패고 장인한테 당당하게 손 벌리고 하는 매형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딸 결혼한 집 근처에 살면 분명히 딸 사위한테도 손 벌릴 거야. 그러니까 네 신혼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외삼촌의 그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외삼촌한테 큰 냉장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예랑이와 외삼촌이 한 얘기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랑이는 설마 저희 아빠가 그러겠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나 예랑이보다도 외삼촌이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봐왔으니 외삼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저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엄마가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니 걱정이고요. 가까이 살면 제가 뻔히 보고도 부모님께 안 보태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아빠는 외삼촌 말대로 더 바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러면 예랑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살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요.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륜 있으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황을 전하려고 이렇게 또 글을 보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저는 얘랑과 함께 산지 몇 달 지났어요. 이제는 신랑이라고 해야겠네요. 신랑은 하던 일 잘 하고 있고 저도 가까운 곳에 일자리 알아봐서 일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둘이서만 사니 모자라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저축도 할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고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얘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아서 현재는 일을 하기 어려우니 아빠 일자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신랑은 이곳이 고향이라서 지인들이 많아 아빠의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랑 선배가 저희 아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일용직 중에서 힘들지 않은 일들로만 주고 일당은 똑같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랑도 그 선배만 따라다니면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일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신랑 얘기 들어보면 이 지역 공사장에서 60대 초반이면 젊은 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그럼 엄마 아빠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하시려냐고 물어봤는데요. 먼저 이사를 하고 차차 일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을 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러 함께 다녀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과 제가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신랑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근처에 아는 식당 없냐고요? 제가 엄마에게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이곳으로 오면 일단 식당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허리도 안 좋은 상태로 어떻게 식당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를 돌아봤는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려면 아픈 곳도 없는 아빠가 해야지 왜 엄마가 하냐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아빠에게 알아봐 준 일은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당은 똑같이 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엄마는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나이 들어서 이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아픈 엄마가 일해야겠냐고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랑이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해준 집도 아빠가 놀고 먹으면서 술이나 먹으러 다녀서 팔아먹고 지금까지 엄마 등골 빨아먹고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도 미웠습니다. 둘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어요. 아빠랑 살면서 아빠는 돈 펑펑 쓰고 사고치고 해서 툭하면 외가에 손 벌리고 살았으면 외가 식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가고 나서 신랑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랑이 내 부모 네 부모가 어딨냐고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하는데 말은 고마웠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외가에서 외삼촌이 했던 말과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도 낳고 하려면 신랑 외벌이로 한동안 살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까지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다 낳으면 엄마도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엄마와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도 싫습니다. 신랑이 지금은 신혼이라 말을 예쁘게 하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우리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사지 멀쩡한데 일도 안 하는 아빠의 술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의 댓글대로 신랑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화가 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요. 부모님에게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나중에 아빠 때문에 저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면 그것이 더 불효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니님 정말 똑소리 나는 분이라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트집을 잡던 시모와 시누이들을 신랑과 함께 처절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신랑은 누나 둘이 있는 3남매 중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지 일을 돕고 있던 신랑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저에게 아들 빼앗아간 여자애라고 하며 그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신우들과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셔서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우 둘 다 이혼했는데 백수로 지내면서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을 신우들이 나눠받아서 놀고 먹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임에도 아버지 덕에 너희만 배부르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그냥저냥 먹고 살 돈이 나오는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이 맡게 되면서 발로 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노력해서 많이 키운 회사예요. 지금도 신랑은 쉬는 날도 일정하지 않고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신랑은 아버님이 기반을 잡아 놓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사업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시댁에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제 할도리는 넘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신우들이 대놓고 무시해도 할 도리 다 하고 시어머니 살펴드리고 했어요. 친정이 형편이 안 좋기는 합니다. 친정 부모님 노후 준비는 확실히 돼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저희에게 손 벌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사지 멀쩡한 신우들이 일도 안 하고 10년 넘게 놀고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저와 신랑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과 먼 거리에 살고 있지만 무슨 때마다 시댁에 저 혼자라도 가서 일했고 명절이면 2, 3일 전에 가서 일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가 되시면서 모든 집안일에서 손 뗀다고 하셨어요. 신우들은 제가 명절 음식 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랬고요. 저는 만삭 때도 바퀴 달린 안전뱅이 의자 가져가서 전 굽고 생선 굽고 했습니다. 아이 낳고 시어머니와 신우들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숟가락 하나 식탁에 놓는 사람 없었어요. 차려 놓은 밥 드시고 다 드시면 치우라고 하시며 저를 무슨 종부리듯 하셔도 최선을 다해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신랑이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 저와 아이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니 시댁에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끔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누나들에게 호통을 쳐주는 신랑에게 고마워서 시댁에 더 잘하려고 생각했고요. 무슨 날일 때 저 혼자 일하는 것이나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것들은 이제는 익숙해져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제 험담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시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들으라고 험담을 하시니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명절 전날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신우에게 시어머니는 손이 느리네 어쩌네 하면서 다 들리게 험담을 하시더군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저희 큰애에게 네 엄마가 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해서 네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명절 지나고 집에 와서 큰애가 그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했더니 그 뒤로는 한동안 안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을 때 작은애가 차에서 바람을 쐬겠다며 창밖으로 자꾸 얼굴을 내미는데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앞이고 뭐고 아이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혼을 내서라도 위험한 짓은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랑과 마트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큰아이를 붙잡고 너네 엄마 그렇게 소리치지 말라고 해라. 애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고 해라. 너네 엄마가 없이 자라서 너무 거칠다. 이러셨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니 아이가 화가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4학년이라 알 것은 다 아는 나이예요. 남편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언짢은 것이 있으면 직접 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직접 말씀을 하실 일이지 왜 아이에게 부모 욕을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애한테 소리 지르는데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하냐고 오히려 신랑에게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한 것을 대성통곡으로 무마하시는 분이세요. 신우들도 나와서 신랑과 저에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신우들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흉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내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우들은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누구 덕에 그렇게 호사를 누리고 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날 신랑이 누나들에게 쌍욕을 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니년들 덕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니 헛소리 말라고 신우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혼자 생활비 쓰시는데 150이면 넉넉하니 내가 100을 낼 테니 니년들도 일해서 엄마 150을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저도 신우들에게 형님들은 결혼해서 남편 덕에 먹고 살다가 못되게 굴어서 이혼당한 사람들이 동생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었던 것을 물려받아 먹고 사는 것이니 자기들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이제 너희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0도 넘은 나이에 지금까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하면서 이제라도 독립해서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고생해서 번 돈으로 니년들 호의호식하는 꼴 이제 더 이상 못 보니 앞으로 먹고 살 것은 벌어서 생활하라고 하더군요. 신랑이 단호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울던 것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저와 신랑을 쳐다보셨습니다. 신랑이 앞으로 어머니께는 100만 원만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저것들 내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월급쟁이만큼 벌어오던 사업인데 지금 이만큼 키운 것이 본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아버지 덕에 어쩌고 하는 말씀 하시면 사업체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연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작은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신랑 눈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어제 말한 그대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보고 잘 말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형님들이 저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잘 말해주고 싶겠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이 지금까지 시댁에 보내던 돈 모두 저에게 준다고 하면서 이제는 사치도 좀 하고 살라고 신랑이 그러더라고 신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신랑이 처가에 지금까지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다고 처가에 돈도 많이 드릴 것이라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식도 없으니 혼자 나가서 살면서 알바만 해도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되셔서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나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형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신랑 말하는 것을 보면 형님들이 어머니 옆에 거짓대처럼 빌붙어 살게 두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름을 당하는 것은 신랑도 서름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머님과 누나들이 집을 팔아 생활을 하던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나마 어머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요즘 너무 화가 나서 그 100만 원도 언제 그만드릴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주었고요. 신랑은 저에게 시댁에 가서 앞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 하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년들이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버럭하더라고요. 앞으로 명절에 아이들은 처가에 맡기고 시댁에 가던지 하자고 하면서 시댁에 가서 일할 생각이면 저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 말이기는 하지만 시원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오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 정말 인과응보네요.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쓰니님은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남친 집에 갔다가 남친과 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네요. 저에게는 1년 정도를 만난 33살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저를 많이 아껴주고 항상 제 편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챙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항상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준비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 저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변함없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니 크게 불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애프터 신청을 받아 몇 번 더 만나보게 되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말다툼 정도는 몇 번 있었지만 주로 제가 삐지고 남자친구는 사과하고 달래주는 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이유를 묻기가 좀 어려워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전화통화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저를 궁금해 하신다고 말하면서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는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 가는 식으로 하자고 해서 별 부담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가서 처음 뵈었는데 어머니는 참 화려한 분이셨습니다. 옷도 홈드레스를 입고 계셨고 화장도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것이 얼굴에 보이는 60대 아줌마를 상상했지만 날씬하시고 말씀도 부드럽게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제가 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장사를 하시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딸이 있으니까 같이 목욕탕도 가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수다도 떨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못 해보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보면 볼수록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농담도 잘하고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니 저도 외롭게 살아오신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건강식품도 챙겨드렸어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이니까 혼자 아들 키우며 힘도 들고 외롭기도 하셨을 텐데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살아오셨으니까 잘 해드리고 싶고 가끔 만나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는 언니는 6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으니 예비 시어머니 생신 때나 명절 때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절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모녀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까지 보이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주는 사랑만큼 저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데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 달 동안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어머니가 매번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데 매번 그냥 나오기도 뭐하고 해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남자친구 집에 가기도 했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청소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가져다 놓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집의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뵙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챙겨드릴 때 남자친구 어머니께도 하나 챙겨드리는 것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쉬겠다고 말하길래 아쉽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주중에 야근이 많거든요. 8시쯤 이제 잘 준비 다 했다고 잔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저도 일찍 잤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편의점에 들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 몇 가지 사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밤에 일하셔서 늦게 일어나시는데 남친 집에 가서 어머니가 점심때쯤 일어나시면 함께 점심을 먹곤 했었거든요. 도착했을 때가 10시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주말에 낮잠은 자도 늦잠을 자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일어났다고 연락이 올 때가 지났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하는 생각을 하며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서
남자친구 방문을 열어보니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별 생각이 다드는 와중에 어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나고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문을 슬며시 밀어보고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네요.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밤새 켜져 있었는지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남자친구의 팔을 베고 남자친구에게 다리와 팔을 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서 그런지 둘이 이불을 푹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어떤 상태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불을 들춰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와중에 더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뭉치가 보였습니다. 그 휴지 뭉치를 들어서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너무 떨려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대로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별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남자친구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혼자 마음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꼭 끌어안고 같이 잘 수도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남자친구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를 대고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